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상호 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여전히 관세 문제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린 후 글로벌 기업의 현황과 경제 지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 대통령의 월권이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3인의 그 판사 패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역적 제한은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아니며 따라서 해당 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무제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심리기간 동안에 트럼프 관세의 복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는 계속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의 큰 결정으로 터무니없는 명령이 해제되어 영광이다. 관세 없이는 우리 국가는 즉시 무력해진다.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권한이 없다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관세 협상의 판결의 영향은 없다. 관세를 강행할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 플랜 B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 SNS를 통해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중국이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중국이 위반한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 등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대미 수출을 막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고 협상 속도에 대해서도 불만인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면서 앞으로 몇 주 내에 추가 협상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것으로 확신하며 해결을 희망한다고 말해 과격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음을 암시했습니다. 베센트 장관도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통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그 중국은 미국에 대해 차별적 제한을 중단하고 양측은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합의된 것을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시킨 가운데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6월 1일부터 곧장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EU 집행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시한을 7월 9일로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집행위원장으로부터 50% 관세 적용 시점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EU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7월 9일로 유예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고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73%가 증가했고 게임 부분 매출도 42%가 증가했습니다. 2분기 총 이익률은 72%를 제시했는데 이건 2월에 전망했던 70.6%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엔비디아는 H20의 매출 손실을 감안하고도 높은 실적을 올린 것인데 이와 같은 강력한 실적에 힘입어 장중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관세 정책과 H20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요를 증명했다면서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예를 들면 UBS는 엔비디아의 GB200 및 GB300의 렉 출하량 증가와 공급망 재고 우려 해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175로 상향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블랙웰 렉의 본격적인 생산과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도입으로 분기별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 기회를 예상한다면서 목표가를 $180로 상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H20보다 저렴한 신형 GPU를 빠르면 6월에 중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H20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제조 방식도 단순화됐습니다. HBM 대신에 GDDR7을 사용하고 가격도 H20이 약 12,000달러인데 반해 이번 제품은 약 7,00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오라클이 텍사스에 건설하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GB200 칩 40만 개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총 400억 달러 규모이고 해당 데이터 센터는 오픈 AI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6월 12일 텍사스 어스틴에서 로봇택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도 모델 Y에 대한 자율주행 테스트를 사고 없이 완료했고 빠르면 6월 중으로 첫 차량 인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웨드부시 증권은 다음 달 어스틴에서 시작될 자율주행 출시가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 시대의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면서 목표가를 500달러로 상향했는데 이는 월가의 최고치입니다. 유럽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4월 유럽에서 7,261만 대를 판매해서 유럽 판매가 전년 대비 49%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 규모가 증가한 것과는 반대되는 흐름인데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 규모는 34%가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도 전년 대비 40%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의한 그 브랜드 이미지의 악화 때문인데 특히 머스크가 유럽의 극우 인사나 극우 정당을 지지한 것이 영향이 컸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테슬라에 완전 집중을 선언했고 그러자 테슬라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감세안에 대해 재정 적자를 오히려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엄청난 지출 법안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감세안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머스크는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둘 다일 수는 없다면서 도지에 바쳤던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무색해졌고 감세안은 도지팀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머스크에 대한 환송 회담이 열렸습니다. 머스크는 130일간의 공직을 마무리한 30일 나는 대통령의 친구이자 좋은 자로 남을 것이며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예산 1조 원을 감축한다는 약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해 그는 세상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리더이자 혁신가 중 한 명이라며 수세대에 걸쳐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정부개혁 프로그램을 이끄는데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대선 선거 운동 때 마약을 포함해 다량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기사에 대해 머스크는 거짓 보도로 필리처상을 받은 언론사라면서 넘어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4월에 미국으로 수입한 아이폰은 인도산이 300만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6%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 수입한 아이폰은 90만 대에 그쳐서 인도산이 중국산의 3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메이드 인 인디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비아디의 금년 1분기 판매량이 110만 대를 돌파하면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61.7%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중국계 회사들도 모두 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간 반면 혼다가 판매 부진을 보이는 등 일본 자동차들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글로벌 판매량 7위에 올랐으며 이는 작년의 10위에서 3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도요타가 241만 대로 1위이고 폭스바겐이 204만 대로 2위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163만 대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비아디가 자사차량 22종의 가격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히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저가 경쟁 우려가 심화될 우려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인데 중국의 다른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아디는 재고를 줄이고 연간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스프루스 포인트 캐피털이 템퍼스 AI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를 냈고 주가가 50에서 6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템퍼스 AI는 AI 기반 정밀 의료를 표방하지만 2024년 기준 AI 관련 매출은 전체의 2%에 불과한 1240만 달러에 불과했고 이는 회사의 브랜드와 실제 수익 구조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순환 매출과 특수관계자 거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뉴스케일 파워의 50메가와트 SMR 승인에 이어서 77메가와트의 SMR 설계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SMR의 건설을 위해 거쳐야 할 아주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 뉴스케일 파워는 당초에는 50메가와트의 SMR에 대해 승인을 받았지만 경제성과 성능 개선을 목표로 용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미국의 주택금융기관 페니메이와 협력해서 AI 기반의 범죄 탐지 유닛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유닛은 모기지 사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기 패턴을 신속하게 식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출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팔란티어가 AI를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갈수록 많은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PER이 무려 572배나 되기 때문에 고평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US 스틸이 미국에 잔류하고 본사를 피츠버그에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는 투자이며 부분적인 소유권이지만 미국이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 스틸은 일본 제철과의 그 파트너십을 통해 약 14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14개월 내에 집행합니다. 한편 그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가격이 주당 55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 제철이 2023년 12월 US 스틸 인수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의 제시 가격입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직접 보유하면서 암호화폐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사모 펀딩을 통해 25억 달러를 모집할 예정이고 총 50여 개의 기관 투자자가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거래가 완료될 경우 트럼프 미디어는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편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이해충돌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비마약성 진통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트원 테라페틱스를 최대 1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그동안 비만과 당뇨 치료제 그리고 암 치료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지만 이번 인수를 통해 신경과학 분야를 강화하면서 제품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전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 업체들은 중국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예상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고려 없이 분석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준은 전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베센스 재무장관은 최근 달러 약세에 대해 이러한 현상의 상당 부분이 달러 약세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강세, 다른 국가 통화의 강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름쯤 SLR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LR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데 은행의 자산 대비 자본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SLR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는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본 비율을 낮추거나 특정 자산을 계산해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이고, 이러한 완화 조치는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하거나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경기 부양이나 금융시장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됩니다.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40년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입찰 경쟁률이 2.22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최근 40년물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의 20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초장기물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우에다 가스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의 인플레가 30년 만에 최고라면서 경제와 물가 그리고 성장률이 전망치에 부합할 경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FOMC 의사록에 의하면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업률 상승 위험이 모두 증가해서 연준의 이중 책무가 충돌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관세에 의한 그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현재의 통화정책은 경제 전망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했고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5월 FOMC 회의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12일 90일간의 관세전쟁 휴전에 전격 합의하기 이전에 열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증감률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인 마이너스 0.3% 대비 0.1%가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크게 늘린 게 1분기 성장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따라서 2분기에는 수익 급감으로 성장률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 지출 부문이 1.2% 증가에 그쳐 개인 소비와 민간 지출 증가율이 속보치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가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2.5%가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1%가 상승했습니다. PC 물가 상승률은 대표 지수와 근원 지수 모두 예상치를 0.1%포인트 밑돌았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물가 지표는 관세 정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반등 관련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0으로 4월의 85.7 대비 12.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그 86.0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한 게 소비자 신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사업,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그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도 72.8로 전월 대비 17.4포인트 올랐습니다. 기대지수는 지난 4월에는 2011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소비자 신뢰의 반등은 5월 12일 미중 무역 합의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태였지만 합의 이후에 반등세가 더욱 가속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무역 협상이 완전하게 타결된 것이 아닌 만큼 소비 심리 회복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14,000건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예상치를 10,000건이나 웃도는 수치입니다. 실업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191만 9천 명으로 직전주에 대비해서 2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년 6개월 만에 가장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고율의 관세는 생산비 상승과 경제 심리 위축을 초래해서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바가 있습니다. 미중 양국 간 관세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5월 들어서도 위축된 상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대는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5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52.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 발표된 5월 속보치와 대비해선 1.4포인트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여전히 악화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미시간데이 조한수 디렉터는 종합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은 4월과 비교해 경제 전망을 더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봤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